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죠. 법무법인 화온의 이보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온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죠. 네, 출소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한 성폭행범. 연인과의 메신저 내용 돌려본 직장 동료. 화장실 리모델링 후 타일이 변색. 수리비 요구 방법은 월세를 대리 납부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동거인.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판결록은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보미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가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이제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이제 갈등으로 3명을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사건 간략히 좀 살펴볼까요? 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직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종종 이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이 이제 뉴스화되기도 하는데 사실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서 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본사 측에서는 갈등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수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뭐 다 진행이 됐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김동원을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이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봤는데요. 일단 검찰은 갑질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한 이 사건이었는데요. 이 검찰이 중형 이상의 형량을 구형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군요. 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이 사건에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례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형은 이제 선고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명이나 살해를 했으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회 격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양형사유로 삼아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무기징역이라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시급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공탁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이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제 참작하지는 않았어요. 이 점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형사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탁을 하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해서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을 해주는 것이 또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공탁물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이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영업자가 가맹점 본사 직원 3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록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의 무료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연결돼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노량진에 사는 장애인 가족인데요. 예. 28일 날, 1월 28일 날, 12시 40분에 밤을 타넘고 들어와가지고, 담을 타넘고 누가 들어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이 어두워가지고요. 예. 그래, 신고를 했거든요. 예.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에 와서 방에 CCTV 다 확인해가지고, 예. 밖에서 대문에서 하다가 통을 닫고 담을 넘어갔어요. 네, 담을 넘어간 장면까지는 CCTV에 찍혀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 옆에 9층에서 CCTV 다 있어요. 예. 그 방에서 경찰서에서는 확인됐대요. 예. 경찰서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변기통에서 능이 나와서 넘어갔다 그 말 하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넘어갔다고 그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경찰서에서요. 경찰서에서 예. 보일러를 틀어서 연기가 나는 것 때문에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네. 했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그 집에 식구들 다만 자고 있었어요. 다만 자고, 예. 다 켜놓고. 근데 문을 두드리지 왜 담을 설마갔냐. 능이나 불날까 몰라갔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네. 무마식인데, 그 너무 억울해. 우리 애를 당해자고, 예. 옛날에 삼촌이랑 해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또 이 보고할까 무서워가지고, 뭐, 그래, 애들이 막 얼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전화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계시고 따님이 이제 예전에 네. 이제 어떤 성추행 때문에 좀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형을 사이다 나온 남성이 혹시 이제 담벼락을 넘어온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으신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때마침 또 12시가 넘은 시각에 어떤 남성이 또 담벼락을 넘는 그런 행동을 또 보였고 이래서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에 이제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상담 주신 부분이 맞을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옆에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금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따님께서 지금 굉장히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경찰이 한번 출동을 했는데도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찰 안 왔어요. 아, 경찰이 집으로 온 적은 없나요? 예. 그러면- 왔어요. 그러면 신고만 일단 해놓으신 거죠? 그날 바로?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CCTV거든요? 네네. CCTV는 확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경찰서에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경찰서에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나요? 네네. 아,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초동 대처를 잘 하신 거고, 네. 네. CCTV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 장면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담을 타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나가는 장면도 있는 거죠. 네, 대문을 열고, 대문 잠가놨거든요. 네. 탁 하고 나갔다, 경찰서는 올라가고 그냥 내려와서 문 열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구대에 CCTV가 제출이 되어 있는 거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정식으로 고소가 지금 되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네, 고소했어요. 아, 고소도 이미 접수가 되어 있나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고소인 진술 같은 거는 한번 가신 적이 있나요? 아니, 뭐, 경찰서를 못 마치겠다고 네. 할 필요 없다더라고요. 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네. 경찰이 별 문제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짓고
그냥 종결 처리해 버리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될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죄명이 이거는 명백하게 주거 침입죄예요. 그렇죠. 예, 1차 신고하셨을 때 죄명이 혹시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네, 저 무단 취업으로 됐습니다. 아, 무단 침입이요? 네, 경찰서에서는 네. 냉기가 나가지고 제가 아니다. 그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저 연기통에 네. 냉기가 나왔어. 그거 제가 없다. 네. 그 우리가 장애자예요, 다. 일단은, 장애인이에요. 네. 네, 다 장애인이에요. 우리 딸님이 2급이고, 우리 아들이 1급, 우리 애엄마는 상급, 저가 상급 다 장애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아빠로서 우리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한번 저를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신 사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좀 검토를 할 여지가 참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네, 연기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 자체를 지금 굉장히 저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연기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담을 넘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대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저거 확인해봐라 그렇죠. 라고 하면 되는 것을 지금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담을 타고 넘어와서 불안감을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이거를 그대로 믿고 사건을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따님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성폭행 피해를 받으신 상황인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을 했다면 예. 이거는 저희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아니,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한편은. 네. 그 사람인지 딴 사람인지 내가 안 봤으니까. 아,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시는 건가요? 그 반면 늦게 봤으니까 어두워가지고. 네. 그 경찰서 가가지고 그 사람 한 보자 누군지. 아, 그럼 그거는 경찰이 확인을 해줘야 되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반드시 확인을 요청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형을 살고 이제 나왔는데 아마도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발목에 이제 전자장치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조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경찰한테 저희가 일단은 그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받으신 후에 바로 경찰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위험한 보복 행위를 하려고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바로 경찰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고, 지금 고소를 별도로 지금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는 물론이고, 이제 보복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한 이제 주거 침입보다 더 중한 형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고소장을 빨리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이게 고소장이요. 네. 2006년 2월 4일 날 냈어요. 2월 4일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담당 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 했어요. 아, 이미 종결이 됐나요? 네. 뭐 그냥 말도 못하게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종결이 됐으면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중복 고소라 그래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새로운 이제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신고하셨을 때는 그냥 막 급하게 그냥 막 신고 내용만 말씀하셨을 것 같고 지금 이런 법리적인 걸 좀 꾸려가지고 새로 넣으면은 충분히 다시 저는 조사가 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복 목적으로 과거에 그 성범죄 가해자였던 사람이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네.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오면은 이거 두 번째 만약에 온다 이거면 이제 이건 완전 스토킹이에요. 그래서 스토킹 그 범죄 처벌이 따로 이제 정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집 주변을 맴돌거나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스토킹에 해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는 스토킹까지 추가가 돼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고 그 결국은 지금 저희가 뭐 고소도 그렇고 뭐 스토킹 이런 거 다 신고를 하는 건 둘째치고 1번은 이제 따님께서 안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라는 거를 일단은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고소가 먼저 들어가야 경찰도 이 조치를 해주거든요. 네, 경찰서에서요. 네. 한 번 하면 못한대, 뭐, 조사는 못한대요. 아, 못 해준다고요? 네, 못 해준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수사를 담당하셨던 수사관님이 저희 사건을 조금 뭐 선입견이 있으신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수사관님을 다른 분으로 좀 배정을 받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담당 수사관님께서 신변 보호 조치부터 저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경찰에 보면 피해자 담당 수사관님이라고 따로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딸이 이 일 이후로 뭐 바깥에도 못 나가고 완전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이제 담당 수사관님께서 혹시라도 집 주변에 또 이런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전화를 해라. 그럼 우리가 바로 출동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약속을 했어요. 네. 말을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네, 한 번 고소하면 두 번 고소 못한다. 조사 못한다. 네. 그냥 종료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렸는데 네, 말 못하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담당 수사관님이 아닌 다른 수사관님한테 한번 배정을 새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CCTV는 그러면은 아까 그 경찰에 제출이 된 거 말고 집이 또 있어요. 집에 당연히 복사해 놓으셨죠? 복사 안 했는데 네. 우리가 당해자고 하니까 다 못해요. 네. 그래서 집에 CCTV 2개 있어요. 아, 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CCTV를 잘 못해요. 네. 뭐 다시 본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애자가 다 못하는 거 있어요. 네. 우리 애들 다 장애자라. 그러면은 네, 집에 한 부 더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CCTV 지금 제작돼 있죠. 만약에 이제 새로 고소장을 넣어야 되면 CCTV가 1번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CCTV 갖고 계신 거를 무조건 복사본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복사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CCTV에 그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어. 그거를 뭐 개인 PC나 집에 계신 따님이 혹시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면 그거를 USB나 이런 데 여러 개를 좀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아, 그게 그러면은 경찰에 제출을 된 거는 어떻게 제출이 된 건가요? 처음에? 네? 처음에 경찰에 제출된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 대문 앞에요. 크게 구치소 자료실이 있어요. 네. 그 CCTV 있어요. 범죄자 CCTV라고. 네. 그러니까 집 주변에 그게 아마 있어요. 동네에 있는 그 공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예, 그 부분이 지금 경찰한테 넘어갔다, 제출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집에 뭐 또 따로 사적으로 이제 설치하신 CCTV는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료를 채집해서 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다운로드 받는 거라든지 실시간 네. 녹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부분 자체라도 뭐 경찰서에 한번 제출해 보셔서 네. 예,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더 확보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동네 주민이나 좀 믿을 만한 분들한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사적으로도 뭐 CCTV를 다셔서 그 내용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보강적인 증거로서 이게 CCTV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설치되고 있다고 하니까 10분 활용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 해줄 사람이 예. 없어요, 동네에. 그러면은 예. 근데 아. 다행히도 그 처음 고소하실 때 경찰에 제출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당 경찰관한테 지금 저희가 고소를 새로 넣었는데 거기에 다른 이제 새로 들어가는 사건에 공유를 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 새로 이제 들어가는 사건 담당 수사관님한테 우리가 이미 제출한 게 있다, 그거를 같이 요 사건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써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네. 저게요, 선생님, 우리 집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 있는 거 다 가져왔어요, 그날. 네. 구리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선출다가 구리 팔아가 좀 엉뚱히 쓰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와 그러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좀 아유 저는 우리는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애들 불안해가지고 한번 내가 어떻게 좀 할까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우리를 한 번만 시키니까. 네, 지금 너무 저도 이렇게 사연만 봐도 너무 억울하신 상황인 게 보이고, 네. 특히나 따님께서 실제로 느끼실 공포감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네네. 이거는 오늘이라도 빨리 경찰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 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빨리 하나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무슨 일 받아놨어요. 있으면 네, 바로 근데- 전화해서 출동하실 수 있게. 근데 신변보호 적으면 안 된대요. 신변보호 안 그게 된대. 왜냐하면 그게 고소가 이제 진행이 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지금 담당 수사관님은 저희 사건을 지금 종결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신변보호도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그 성폭행 가해자가 이번에 온 사람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반드시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보복 목적이다 라는 거를 1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고소 사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왔지만 두 번 또 오면 이건 스토킹이다 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느끼는 공포감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거 신변보호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피해자 전담 수사관님을 꼭 배정을 해달라 하시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그분한테 받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바로 혹시 무슨 일 있으면은 출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는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누가 담을 타고 넘어와 버리는 상황이 이미 한번 펼쳐졌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번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그래서 보복 목적인지, 네. 그리고 또 오면은 이건 스토킹이니까 무조건 신변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CCTV는 수사관님한테 우리가 예전에 2월 7일 날 제출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는지, 요렇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오늘 이보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애초에 썼던 이제 고소가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수사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고소를 다시 하시되 성폭행 범이었던 사람이 출소를 해서 우리 집에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담을 넘은 사람과 그 남성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 달라는 조치를 취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해서 고소가 이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면은 피해자 담당 수사관을 이제 반드시 지정해 달라. 그 요청을 이제 꼭 하셨으면 하시네요. 네, 근데 예, 다 했어요. 예, 인사클 다 했는데 우리는 못 마시겠다. 앞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도 못하게요. 예.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재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뭐 상담을 받으셨다 이런 것까지 좀 잘 얘기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또 알아본 바로는 또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뭐 제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다, 상담을 받았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예, 필요한 부분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뭐 오늘 사건에서 그 담을 넘은 그 사람이 뭐 꼭 그 출소자였다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보복을 위해서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명백한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주거 침입에 더해서 이제 보복 목적의 가중처벌 사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성폭행범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보호관찰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가해자,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 공교롭게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계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고 해결책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회사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제 메신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일 상단에 고정되어 있던 게 연인과의 메신저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그걸 열어보고 대화 일부를 찍어서 상사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엄연히 업무와는 별개인 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나중에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듣게 된 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연인이 아니라 같은 성별끼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제 커밍아웃 문제라고 생각돼서 동료와 상사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사과받았지만 상사는 동성연애는 일반 연애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다라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치심과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사에게는 사과받지 못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담자는 사적인 대화를 이제 좀 들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캡처를 해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 행위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만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49조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항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본 사안에서 보면 직장 동료가 일단 상급자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캡처를 상사에게 공유를 한 행위 자체가 상급자를 통해서 사연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사가 결국은 저희 사연자님에게 동성연애는 일반 연애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적정 범위를 넘어서 사연자님께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정신적 고통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용 PC에서 이제 메신저를 쓰신 것 같아요. 이제 로그아웃을 이제 깜빡하면서 사실 공용 PC라고 하면 누구나 사실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님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는 피해자의 이제 어떤 과실이 불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의 성적 이 지향이 상담자의 의사와는 이제 무관하게 이제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는 사태가 됐는데요. 이제 단순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상사의 입을 통해서 동성연애는 일반 연애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다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이제 개인의 어떤 이런 성적 취향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침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도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안 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또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직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밝혀진 지금 사실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빠르게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용 PC의 메신저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사생활 그리고 성적 취향까지 드러나게 된 분의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고 해결책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죠. 화면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선반이 떨어져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는 화장실 두 곳이 있었습니다. 수리하는 김에 두 곳 다 리모델링을 다시 하자고 생각했어요. 지인에게 추천받은 업체를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 두 곳 다 앞쪽, 옆쪽 바닥이 까맣게 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 된 바닥이라 누수가 된 걸로 판단하고 업체와 소통을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더라고요. 며칠간 갈등을 겪다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아래층은 아직 물이 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될 때 타일 변색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업체가 일단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변색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갈수록 변색이 되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 계산서도 분명히 갖고 계실 테니까 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업체가 메시지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업체한테 고지를 한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직은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예. 곧 누수가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탐지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아래층에 누수 피해는 없는 걸로 봐서 뭐 아직 그 실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변색과 향후에 이제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지요? 네, 일단은 법적으로는 하자 보수 청구의 전제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실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예.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송을 하면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하자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감정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자 보수 청구의 전제는 하자의 존재이지 반드시 뭐 손해까지 발생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 감정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몇 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 같아요. 이제 하자 청구에 이제 시효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몇 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소 1년은 지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일반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민법 670조에 따라서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 기타 이제 건물에 대한 공사이면 인도 후 5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1년은 지나서 하자 보수 청구 자체에 대한 기간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몇 년이 뭐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로 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당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10년만 안 지났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이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집주인이나 다음 입주자에게 뭐 변색 바닥에 대한 배상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변색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밝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배관이나 방수층 같은 건물의 본질적인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빨리 그 원인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계속 그냥 임대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증명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입주자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배상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이제 집주인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목재 바닥의 특성상 이 변색 발생이 가능하기도 할 텐데요. 이 사용 중 과실로 볼 가능성도 있을지요? 네, 일단은 변색 발생만으로 사용 중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의 하자인지 그리고 아니면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에 어떤 진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욕실 상태, 이 타일이 변색되어서 고민이신 분의 사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서울의 상경에서 친구랑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절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요. 당시 친구가 모아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줬습니다. 친구는 월급만으로는 돈을 내기 어려울 것 같으니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게 조금씩 돈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돈을 갚기는커녕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면 회사 일이 아직 적응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5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금전 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보증금은 곧 돌려받을 돈이니 내가 먼저 돈을 갚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친구가 완강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 스트레스입니다. 보증금을 포함해 대신 내준 월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친구 사이다 보니까 뭐 계약서나 차용증 뭐 이런 거는 안 쓰시고 이제 구두로 이제 같이 살자, 우리 반반씩 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상황인데 이 서면이 없이도 주고받은 뭐 메신저 내용이나 녹음 내용 이런 것만으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갔는지부터가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 사연자님께서 보증금을 전액 집주인에게 이체를 했을 테니까 해당 이체 내역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와의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가 일단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읽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모으신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대방은 뭐 보증금은 나중에 이제 받는 돈 이제 반환 받게 되니 자기는 뭐 안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담자가 요구해도 이제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결국은 보증금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라서 아마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두 사람에게 각각 보증금을 나누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채권 양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도 명백하게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아무래도 만약에 계약서 자체에 공동 임차인으로 네. 되어 있게 되면은 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동의 임차인에게 이제 반반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채권 양도를 받으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대계약서 명의가 공동 명의가 그럼 아닐 경우에는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 만약에 공동 명의인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근거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문자 내역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을 해준다면 이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청구 원인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연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네. 그래도 돈을 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요구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주겠다, 네. 갚겠다, 언젠가는 갚겠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애시당초 줄 돈이 아니었으면 친구가 갚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네. 예. 그래서 갚겠다라고 하는 요 문자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신 후에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이제 재판부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 집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판결문이라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결문이라든지 뭐 화해 공고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결정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 법원을 통해서 어떤 소송을 한 번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게 이제 집행 권한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친구가 받는 월급이라든지 뭐 예금 통장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압류나 이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소송 전이라도 그런 게 혹시 알게 되신다면 저희가 가압류를 하고 이제 본안 소송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연자님께서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 네. 권한이 있어야만 이제 강제 집행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가압류를 통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기 때문에 제가 그 돈 아직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보미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같이 살기로 이렇게 협의를 구두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친구가 공동의 자금을 반반씩 나눠내기로 했던 월세를 내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하지 마시고 저희 생생법률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